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국어의 박수미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요. 개념 정리에 관련된 이 책 한 권의 마지막 강의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개념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항상 마지막에 확인 문제라고 해서 뭐 25문제에서 많게는 32문제까지 풀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만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 중졸고시를 준비를 하기엔 약간 부족하고요. 이 강좌가 끝난 다음에는요,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강좌가 또 있습니다. 대략 한 500문제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현재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라거나 아니면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실어 놓았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은 예상 문제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으니까, 그 기출문제와 예상 문제가 실려있는 문제풀이 강좌도 함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 그리고 이 생활국어편에 해당되는 확인 문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을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일단 글자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구라고 하는 건 자음과 모음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방이라고 하는 건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양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운데 잘 보셔야 돼요. 앞에 있는 이응은 원래 첫 음절에 오는 이응은 우리가 음가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응을 가리더라도 이건 양으로 불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건 음가가 없는, 그리고 요 두 가지만 체크를 해서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글자. 마찬가지 오에 오는 이 이응이 없더라도 오로 발음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음가 없어서 모음 하나만으로 체크됩니다. 그래서 결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을 바르게 발음할 때 나타나지 않는 음절의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 발음을 해보면 요렇게 발음이 되겠죠. 밤, 나, 무, 에. 이렇게 봤을 때 모음 하나로만 발음되는 글자가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이건 모음 하나죠.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글자를 보려고 했더니 나머지에는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글자는 안 보입니다, 일단. 자,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진 거 한번 찾아봤더니 자음, 모음, 나 같은 경우, 무 같은 경우가 자음, 모음,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음, 모음, 자음 같은 경우에 밤이라고 하는 글자가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의문의 변동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자음, 디귿과 티읕이 모음 이를 만나 요렇게 변하는 형상, 뒤에 있는 요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읒, 치읒 같은 경우가 입 뚜껑에서 나는 구개음, 그러니까 구개음이 아닌 것들이 구개음처럼 발음이 되네 라고 해서 구개음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구지 같은 경우 디귿과 이가 만나서 구지로 발음되고, 해, 도, 지로 발음되고, 티귿과 이가 만나서 가치로 발음되는 경우 구개음화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중 입술 소리로만 연결된 것이라고 했는데, 입술 소리라고 하는 건 우리 혀 끝에서 윈 잇몸을 입술 소리군요. 이건 잇몸 소리고요. 자, 입술 소리라고 하는 건 우리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붙였다가 떼면서 나오는 소리죠. 뭐가 있었냐면 여기서 연결되는 요렇게까지 총 4개의 자음이 입술 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입술 소리로만 연결된 걸 찾아보니까 정답은 여기 4번. 요 녀석이 바로 입술 소리가 되겠죠. 뭐 굳이 우리가 찾아보자면 여기에 있는 디귿하고 시옷 같은 경우는 혀 끝이 윗 잇몸을 건드리면서 나는 잇몸 소리에 해당이 되고요. 기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에서 잇몸 위에서도 강한 잇몸이 있고 여린 잇몸이 있었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여린 입천장 소리. 피읍 같은 경우는 입술 소리에 해당되고요. 지읒, 치읒, 지읒하고 치읒, 쌍지읒 같은 경우는 센 입천장 소리에 해당이 되겠죠. 자, 5번. 의문의 탈락이 일어나지 않은 낱말이라고 했는데 이거 실제 기출문제 유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원래 이 말의 형태는 바늘 더하기 질입니다. 그런데 뭐가 탈락됐나 한번 봤더니 리을이 탈락됐네요. 자, 이 경우는 아들 더하기 님입니다. 이것도 리을이 탈락됐네요. 소나무 같은 경우 원래는 솔 더하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리을이 탈락됐고요. 손가방 같은 경우 손과 가방인데 아무것도 탈락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의문의 탈락이 나타나지 않은 단어는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단어들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알맞은 것이라고 물어보는데 분필, 접시, 우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어떤 사물의 명칭을 뜻하는 이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명사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명사라고 얘기했고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형용사라고 얘기했죠.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을 나타낸다겠죠. 사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은 동사입니다.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 가리키는 거니까 대명사입니다. 그럼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파생어가 아닌 건 물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생어라는 것을 공부를 할 때는 어근에 접사가 더해진 말을 파생어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주로 파생어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 어근은 동그라미, 접사는 세모 표시를 했던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욕심은 어근, 쟁이는 접사. 길다에서 길, 요거 어근, 이도 접사. 책가방에서 책 어근, 가방도 어근. 고기는 어근, 날이라고 하는 건 익히지 않은, 가공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의 접사. 따라서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파생어인데 이 2번 같은 경우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인 합성어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다음 단어들의 분류한 기준 한번 볼 건데요. 여기, 셋, 펑펑. 여기, 셋, 펑펑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일단 대명사고요. 셋은 수사고요. 펑펑은 부사입니다. 어떤 공통점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끊었고요. 울다, 예쁘다. 울다는 동사고 예쁘다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일단 동사와 형용사의 공통점이라고 봤을 때 가장 큰 건 이거죠. 활용을 이쪽은 하는 말들이고 이쪽은 활용을 하지 않는 말들, 변화할 수 없는 말로 분류를 한 것 같죠? 자, 꾸밈을 받는 말과 꾸며주는 말 아니고요. 활용의 여부, 활용을 하냐 안 하냐로 정리를 했고요. 동작을 나타내는 말과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분류했다면 동사하고 형용사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조사가 붙는 말과 붙지 않는 말이라고 했다면 조사가 붙는 말은 주로 뭐 체언 혹은 부사도 간혹가다 조사가 붙을 것이고 붙지 않는 말은 나머지 말들이 되겠죠. 자, 어쨌든 활용의 여부로 지금 나누었으니까 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보기의 의미로 타다가 사용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관용어에 대한 의미인데요. 관용어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동의어와 다의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죠.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을 쉽게 받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타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표현들은요 다 각각 다른 의미로 타다의 의미로 사용이 된 건데 풍금을 타다라고 했을 때는 악기를 연주하다라고 할 때의 타다 의미고요. 추위를 타다라고 했을 때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을 받다의 의미가 되겠죠. 용돈을 타다라고 하는 건 어떤 돈 같은 거를 받다의 의미가 되는 거고 기차를 타다라고 했을 때는 탈 것에 탑승하다의 의미가 됩니다. 똑같은 타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각각의 의미가 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말은 추위를 타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내용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중심 의미로 사용된 것은? 하고 묻습니다. 일단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로 나뉘어진다라는 건 다이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에 대한 질문이고요. 서로 관련 있는 의미 중에서 기본적인 원래 의미를
중심음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확장된 의미를 주변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심음이로 사용되었을 때의 이런 표현들은요. 실제 사전에 찾아봤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년 보기보다 눈이 높다라고 했을 때 지금 눈이 높다의 눈이라고 하는 건요. 내 신체의 일부의 눈의 위치가 높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안목이 까다롭다의 의미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주변음이 관용 표현이겠죠. 그녀는 귀가 얇아서 자주 속는다라고 했을 때 귀가 얇다라는 의미는 실제로 귓볼의 사이즈가 얇다가 아니라 남의 말에 잘 속아 넘어간다라는 의미의 관용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심음이가 아닌 주변음입니다. 그녀는 항상 손을 씻고 밥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손이라고 하는 건 이 팔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실제 사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손의 의미겠죠. 이게 바로 중심의미로서의 손이 됩니다. 4번, 그는 발이 넓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발이 넓다는 실제로 우리의 그 신체 사이즈인 발의 사이즈가 넓다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넓다, 아는 사람이 많다의 의미입니다. 정답은 3번. 자, 계속해서 기출문제 나오는데요.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은 하고 묻습니다. 그럼 우선 문장 성분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빛난다라고 하는 말은 우선은 가장 끝에 오는 서술어입니다. 뭐가 빛나냐? 눈동자가 빛납니다. 이게 주어입니다. 어떻게 빛나느냐? 초롱초롱 빛난대요. 그래서 빛난다를 꾸며주는 부사어가 되는 거고요. 어떤 눈동자냐? 까만 눈동자다라고 해서 관용어가 되겠고요. 누구의 까만 눈동자냐? 소녀의 까만 눈동자다라고 해서 관용어가 됩니다. 각각 이렇게 분석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빛난다에 해당되는 문장 성분은 서술어, 즉 3번에 해당되겠죠? 자, 혼문장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혼문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겹문장을 찾아라라는 얘기고요. 겹문장이라고 하는 건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2개 이상씩 나타나는 문장을 말해요. 강이 깊다. 주어 서술어 하나죠. 나는 좋아한다. 주어 서술어 하나죠. 하늘이 푸르다. 주어 서술어 하나죠. 자, 여기 잘 보세요. 크다. 서술어. 귀가 주어. 그런데 앞에 보니 토끼는 이라고 하는 주어가 하나 더 있고요. 토끼에 대한 서술어가 바로 이 전체 문장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서술절을 아는 문장, 즉 겹문장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13번 중의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문장이라고 했는데 한 문장 안에 2개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으면 중의적인 표현이겠죠. 동생은 밥보다 빵을 더 좋아한다. 글쎄, 여기에 뭔가 중복되는 표현이 있나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한다. 여기서도 보고 싶어 하는 주체가 학생들이에요. 중의적인 의미 없어요. 어머니는 형과 함께 어머니와 형이 찾은 거야. 그리고 나를 찾아다녔다. 여기에도 없어요. 나는 아름다운 고향의 바다를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름다운이 과연 고향을 꾸미는 건지 고향의 바다를 꾸미는 건지 중의적인 의미가 됩니다. 이걸 풀어보려면 중의성을 해소하려면 나는 고향의 아름다운 바다를 생각한다 라고 하면 바다가 아름다운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도 역시 기출인데요. 다음에서 말하기의 태도가 바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했던 말하기와 듣기 부분에서는 뭐 조언하기, 여러 가지 말하기 상황을 배우긴 했지만 그것보다 기본적인 모든 말하기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어야 되는 것들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의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게 되겠죠? 우리 청소구역을 나눠서 하자. 갑자기 왜? 그냥 하면 되잖아. 항상 하는 사람만 하니까 그렇지. 시간도 그렇고. 그래, 청소 시간에 노는 애들 많아. 그랬더니 야, 네가 하기 싫은 거지. 시간 끌지 말고 잠자코 청소나 해. 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하기를 한 사람은 눈에 딱 띄이죠. 광수가 되겠습니다. 자,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닌 것이라고 했는데 상황 맥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을 하고 듣는 상황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워낙에 말이라고 하는 건 듣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의사소통에 오해가 없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어렵겠죠.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말의 의미가 한 가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16번.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발화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물어봅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했더니 환자가 그에 대한 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의사는 정말로 환자가 어디가 불편한지 궁금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원했기 때문에 이때의 발화의 기능은 질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17번. 토론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조건이 아닌 것이라고 나옵니다. 1번. 토론을 진행할 사회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나누어서 각자의 입장을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규칙을 얘기해주고 진행 순서를 알려줄 사회자 필요하고요. 찬반 주장이 분명한 의견을 가진 토론자 당연히 필요하고요. 협력해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토론 주제? 협력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요, 토론이 아니라 토의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이나 순서를 정한 토론의 규칙 반드시 필요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비언어와 반언어가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비언어는 언어는 아니고 목소리랑도 상관없지만 말의 의미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손동작, 표정, 옷차림 이런 게 되겠죠. 반언어는 말은 아니고 목소리와는 상관이 있는 말의 의미에 도움을 주는 것들. 높낮이, 목소리 크기, 빠르기 이런 것들. 자, 비언어의 표정 맞죠? 반언어의 어조 맞죠? 반언어의 옷차림, 옷차림은 비언어에 해당됩니다. 비언어 손짓 맞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다음 글과 관계 있는 언어의 특성. 이건 실제로 기출문제고요. 언어의 무슨성에 관련된 이런 이 문제는요. 아마 기출에서 항상 한 문제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언어의 이 6가지 특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누가 걔를 걔라고 했느냐고? 네가 그런 거야, 니콜라스. 너, 나, 이 반에 있는 모든 이 아이들하고 이 학교하고 이 마을하고 이 주와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걔라고 부르자고 약속한 거야. 우리가 보통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언어의 사회성을 떠올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언어의 법칙성이라고 하는 말은 언어는 규칙성하고도 같습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사용된다라는 표현이고요.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므로 함부로 깨뜨릴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역사성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가 생성, 소멸, 발전, 그러니까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의미나 표기가 바뀌기도 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언어의 창조성은 정해져 있는 그러한 일정한 의문을 가지고 새로운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정답 2번이죠. 자, 여기도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청소년이 흔히 쓰는 왕따라고 하는 말은 몇몇 학생들 사이에 은밀하게 쓰는 말이래요. 은밀하게 쓰는 말이니까 이거 은어겠죠. 그러다가 왕따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자 은어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겠죠. 후배, 부하를 뜻하는 잔챙이, 잘리라는 말도 원래는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는 은어였지만 너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은어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었다. 즉 여기에 들어갈 말은 은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관용어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이런 관용어는요, 우리가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집어넣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면요. 입을 끈다, 입에 땀이 나다, 입을 잡다, 입에 잡히듯 들어본 적 없는 말이죠. 발을 끈다라는 말은 우리가 쓴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떤 관계를 끈다 이런 말로. 발을 잡다? 발을 잡다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데 발에 땀이 나다? 발에 잡힐 듯하다? 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눈을 끈다, 눈을 잡다, 눈에 땀이 나다, 눈에 잡힐 듯?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손을 끈다, 관계를 끈다, 손을 잡다, 어떤 일을 함께 도모하다, 손에 땀이 나다, 긴장하다, 손에 잡힐 듯, 그렇게 눈앞에 아른거리다.
자, 이게 바로 관용어 동시에 들어가게 될 1번이겠죠.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생기는 원인으로 알맞지 않은 것 봅시다. 남북한의 지역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언어 차이 있겠죠. 우리 지금 남한 내에서도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서 방언이나 사투리가 존재하니까요. 두 번째, 남한과 북한의 언어 정책의 차이. 자음동화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느냐, 두음법칙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른 언어 정책 차이. 세 번째, 분단 이후에 남한과 북한의 이념의 차이, 뭐 사회주의냐 아니면 뭐 민주주의냐 자유주의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단어들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자, 남한 북한의 민족성 차이. 민족성 때문에 생겨나는 단어의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민족성이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내용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3번.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 중 알맞지 않은 것을 볼게요. 남한의 공용어는 표준어, 북한의 공용어는 문화어. 맞죠? 자, 남한은 낮은 억양으로 자연스럽게 말하지만 북한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의 보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죠. 남한은 두음법칙을 인정합니다. 북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자음동화도 남한은 인정하고 북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남한은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북한은 고유어로 순화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중 문자 언어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봅시다. 문자 언어는 글을 쓰고 나서 수정, 계획 같은 것들이 가능하죠. 문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청각에 의존한다고요? 문자는 우리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시각에 의존하죠. 복잡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건 문자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사전에 계획이 가능한 것도 역시 문자 언어의 특성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실제 기출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글에서 문장 부호의 의미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반점. 할 말을 줄일 때는 생략표를 씁니다. 열거할 때 사용하는 말, 열거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요 반점입니다. 의심이나 물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 물음표입니다. 감탄이나 누구를 부를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느낌표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사동표현이 쓰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사동표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누구누구를 시키는 행위를 얘기하죠. 누군가에게 어떤 행위를 시키는 거. 자, 우리가 보통 이 사동표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제가 개하다라는 말로 바꿔봤을 때 문맥상의 의미가 차이가 없으면 그건 사동표현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형이 동생을 울렸다. 형이 동생을 울게 했다. 같은 의미죠. 그럼 이건 사동표현이 맞고요.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이건 도둑이 경찰에게 잡힘을 당한 행동이니까 이건 피동표현입니다. 나는 엄마 품에 안겼다. 나는 엄마 품에 안김을 내가 당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피동표현이죠. 오늘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하는 게 아니라 예상이 된다고 자기가 마치 어떤 행동을 당하는 것처럼 나는 예상하지 않았지만 남들의 말을 전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피동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중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국외음화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규칙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구지 같은 경우에 이거 발음하면 구지. 해돋이 같은 경우 발음하면 해돋이. 밭이 같은 경우 밭이.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발음하면요, 꼬치가 됩니다. 왠지 이도 있고 치읓도 있다 보니까 국외음화 같지만 잘 살펴보시면 조건이 없어요. 여기에 디귿 혹은 티귿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한 의문이 없이 치읓이 그대로 뒤로 연음되는 현상으로 꼬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설명에 대한 예로 알맞은 건 묻습니다. 자음자음이 만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한쪽이나 양쪽 모두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걸 자음동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지금부터 자음동화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한번 봅시다. 맞이를 발음하면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디귿과 이가 만나 지읒으로 발음되는 국외음화 현상이고요.
바치 같은 경우도 요 두 개가 만나서 바치로 발음되는 요것도 구개음화 현상입니다. 자, 이 경우는요, 발음을 해보면 밤, 물.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서로 같은 자음으로 변화한 자음동화입니다. 아드님 같은 경우 원래는 아들 더하기 님인데 리을이 탈락되어 버린 의문의 탈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자음동화에 대한 설명이겠죠? 자, 기억부터 리을 중 글의 통일성을 깨트리는 문장이라고 했는데요. 이 유형의 내용은 제가 통일성 설명할 때 비슷한 개요표 하나 하고 그리고 텔레비전의 유용성에 대한 본문으로 글을 보여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다른 내용입니다. 물은 여러 가지로 이용된다 라고 하면서 아마도 이게 중심 내용일 것 같거든요. 물의 이용, 물의 쓰임, 물의 용도, 이게 글의 중심 내용일 것 같고, 자, 물은 요리, 목욕, 빨래 등 일상생활 용수로 쓰인다. 쓰임 용도 맞죠? 일상생활하수는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생활하수하고 오염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게 물의 용도가 되나요? 이거는 일상생활 하수의 단점이 되고 있죠. 문제점. 그 다음 저수지에 가둬놓았던 물이 농사를 짓는 데 이용되는 것도 좋고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전기를 일으켜 생활에 이용되기도 한대요. 기역, 디귿, 리을 같은 경우는 물이 어떻게 쓰이는지 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니은만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깨트리는 건 2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특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리다라고 하는 말이 과거에는 어리석다의 의미였대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죠. 즉 여기서 말하는 건 언어라고 하는 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의미가 바뀌거나 표기가 바뀌기도 한다라는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하고 총 30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문법 같은 부분들은 워낙에 답이 정해져 있고 눈에 확 답이 있거나 답이 아니거나 너무나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개념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충분히 다 맞출 수가 있고요. 오히려 문학 같은 부분에서는 이게 답일 수도 있고 저게 답일 수도 있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법 부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르는 부분은 언제든지 그 Q&A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문법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더 유리하고요. 자, 여기까지 개념 정리 전부 다 한 권 들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강좌로 넘어가셔서 문제풀이에서도 다시 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